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경수 여사, 박목월 선생의 유경수 여사에 대한 책이죠. 그 부분을 제가 낭독해 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 이야기로 배화의 장미아치. 배화라는 얘기는 유경수 여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번 시간에 제가 들려드렸죠. 옥천에 있는 죽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배화여중여고로 진학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종로 최부동에 있었습니다. 종로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쓴 책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배화의 장미아치. 4월 1일 쾌청, 맑았다는 얘기죠. 영수 학생이 합격의 감격 속에 입학식을 기다리던 이 시기에 1938년 3월경은 아무도 인류의 장래에 대하여 그 운명을 헤아릴 수 없는 불안하고 어두운 구름이 우리들 주변으로 드리워지고 있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이른바 774변을 점차로 중국 본토 전역으로 확대시키며 침략의 마술을 뻗치고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한 징조가 인류를 불안과 전율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배화고녀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던 전날 3월 14일에는 이른바 정격작전이 주요하여 단번에 오스트리아를 짓밟은 나치 독일의 총통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수도 비인시에 입성하였다. 제가 낭독하는 도중에 혹시 문이 열리거나 전화벨이 좀 울리더라도 좀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당시에 그 비인발 기사인데요. 신문 기사인데, 히틀러 총통 일행은 14일 오후 4시 50분 자동차로 린츠로부터 시민의 환호리에 비인시에 들어갔다. 히틀러가 1938년에 이제 오스트리아를 침공에 들어갔던 거죠. 예.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유경사는 배화여중에 이제 입학한 시기였습니다. 신문 톱을 장식한 보도 기사이다. 이어서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 동포 제군으로 시작되는 불길한 포효를 울부짖었다. 같은 날 미 합전국 함대 110여 척은 산페트로 군항을 출범하여 태평양 수역의 미 해군 대연습이 시작되고 구미 각국은 군비 확충의 혈안이 되어 있었다. 전 세계가 아주 2차 대전으로 불안한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4월 1일에는 일본 제국 정부가 준전시 체제의 중대 사명 달성에 매진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국내 기구 개혁을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고 다짐하였다. 이것에 호응하여 이른바 식민체제 하의 조선총독부에서는 신교육령을 선포하고 조선어 교육을 말살하려 하였다. 다음은 동아일보 1938년 4월 2일자 기사입니다. 고등여학교, 종래의 여자 고등보통학교의 교목 변동에는 주로 근본의 개정교육령에 의하여 비상시야의 여성으로서 특히 필요한 것을 참작하였는데, 여기서도 주목이 되는 것은 조선어 대신에 그 시간을 실업, 1학년 2학년은 상업, 3학년 4학년에는 원예, 그리고 가설 과목인 수예, 양계 등으로 전 학년을 통하여 교수하는 데 보충하는 것이다. 여자 교육이기 때문에 가사, 원예 이런 게 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인 교육을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겠죠. 14세의 어린 소녀인 유경수 학생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태와 시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역사가 긴장된 가운데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음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영수 학생은 입학식 전날 상경하여 서울시 종로구 최부동 아버지의 작은 댁에 짐을 풀었다. 여기서 아버지의 작은 댁이라 하면 유경수 여사의 아버지 육종관 씨에게는 그 부인이 이경영 여사 말고도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학교를 다녔죠. 4월 1일 영수 학생의 꿈에 부푼 마음처럼 봄날씨가 화창하였다. 어머니의 설화를 떠나 객지 생활의 첫날 아침을 맞이한 것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난 영수 학생은 숱이 유별나게 많은 검은 머리를 정성스럽게 감았다. 하고들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도 학창시절의 유경수 하면 생글생글 잘 웃던 모습과 탐스럽게 숱이 많고 윤이 흐르는 검은 머리를 가진 학생하고 누구나 기억하고 있다. 그 윤나는 탐스러운 머리를 거울 앞에서 반듯하게 갈라서 자기 손으로 가리마를 탔다. 귀밑머리를 좌우로 한 가닥씩 따 내려 뒤로 꼭 묶어 검붉은 자줏빛 댕기를 들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교복,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로 갈아입고 아버지가 공납금을 치르고 받아 건네준 배와 배지를 앞가슴에 달았다. 지난해까지 난초를 모자이크한 것이었으나 영수 학생이 입학한 날부터 새순으로 도안이 변한 것이었다. 우리 그 식물에 새순이 있지 않습니까? 고사리에 새순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아마 배와 그 여중고의 배지가 그리 되어 있는 거죠. 고사리 순일까 무궁화 가지 순일까? 영수 학생은 앞가슴에 단 배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채부동에서 배와 학교까지는 인왕산을 마주보며 도보로 10분 미만의 거리였다. 영수 학생은 아버지를 모시고 필운동 골목을 빠져나갔다. 학교 담이 나타났다. 그 담을 끼고 한참 걸어갔다. 골목 담장마다 개나리꽃이 환하게 피어있는 길이었다. 날씨 참 좋다. 앞장서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몇 번이나 감탄하였다. 눈부신 햇빛이 골목길에도 지붕 위에도 담장에도 조잘거리듯 빛나고 있었다. 영수 학생은 약간 상기된 얼굴로 자줏빛 댕기를 나풀거리며 배와 교문으로 들어섰다. 영수 학생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신 신입생들이 교정에 모여들고 있었다. 그녀들의 앞가슴에도 새 배지가 반짝거렸다. 영수 학생은 본관 정문 계단을 통하여 2층 강당으로 올라갔다. 상급반 학생들이 다정스럽게 안내해 주었다. 신입생들은 따로 정렬하였다. 신입생 중에서도 키가 작은 영수 학생은 105명이 정렬한 맨 앞자리에 서게 되었다. 강당의 교탁 화병에도 개나리꽃이 꽂혀 있었다. 노란 꽃이 유별나게 선명해 보였다. 선생들과 교장이 입장하고 입학식이 드디어 거행이 되었다. 교가 합창. 피룬대 새벽 높이 우는 종소리로 시작되는 교가의 사랑 사랑 품어 기른 사랑 일생 찬양하리 아 배워야 하고 되풀이되는 후렴이 처음으로 입학한 소녀들의 감동과 꿈을 북돋아 주었다. 교장이 강단 위로 등단하였다. 서양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스코틀랜드 사람이었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가 미시시피 장로교 대학과 렉시톤 고등사범을 졸업하고 한국에 파송되어 온 선교사였다. 이들은 헨리 V, 이름은 헨리 V, 한국에 온 지 그때 이미 28년, 배화 학교에서만 15년을 근무한 사람이었다. 국민학교 시절 일본인 교장 밑에서 배움을 받은 영수 학생은 서양인 교장이 신기하였다. 한국말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것이 놀랍게 여겨졌다. V 교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봉독하였다. 배화 학교가 개신교 학교였거든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것이나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니라. 믿음, 소망, 사랑은 배화학교의 교훈이기도 하였다. 이어서 교장의 훈시, 부의교장은 소망을 강조하였다. 영수 학생은 소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밤을 줍던 일이 생각났다. 교동집 주위에는 밤나무가 많았다. 후원 담장 너머에도 밤나무가 수없이 있었다. 뒷뜰에는 늙은 감나무 옆에 묵은 밤나무가 몇 그루 있었다. 옥천에 있는 그 유경수이자 교동집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단풍이 들고 밤송이가 벌어지면 집안 아이들이 장대를 들고 알밤을 틀었다.
작은 아씨는 그렇게 후들겨서 알밤을 트는 것이 싫었다. 이런 새벽에 아무도 없는 후원에서 절로 떨어진 밤을 줍는 게 즐거웠다. 혼자 가만가만 후원으로 언덕으로 올라가면 밤새 떨어지는 알밤들이 풀밭에 널려 있었다. 작은 아씨는 촉촉하게 젖은 알밤을 열심히 주워 치마폭에 쌓아놨다. 마성산 골짜기를 타고 스며드는 안개가 보얗게 덮여있는 이런 새벽에 윤기가 나는 갈색 알밤을 줍던 그날의 일이 문득 떠오른 것이었다. 이 알밤을 줍던 일은 청와대에 들어온 후 유교사가 어느 잡지 기자에게 직접 들려주었던 것이다. 정말 알밤을 주워본 사람들이 아니면 그 진미를 모를 거예요. 다 줍고 나서 밤나무를 쳐다보면 입을 딱 벌리고 미쳐 떨어지지 못한 알밤이 밤송이에 박혀 있는가 하면 반쯤 벌어져 윤기 도는 알밤이 소복하게 내비치는 밤송이가 보이지요. 그러면 내일 주울 수 있다는 희망에 마음이 설레지요. 내일 또 내일. 저렇게 날마다 알밤은 풀밭에 떨어지겠지 하고 밤 줍는 기대와 재미로 어린 날의 늦가을 한철을 보내게 되지요. 이렇게 말끝을 맺었다. 내일 또 내일하고 알밤을 주울 수 있던 그와 같은 내일의 희망과 기대가 부의 교장이 말하는 소망과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중학교에 갓 들어온 영수 학생은 혼자 마음으로 되새겨 보기도 하였다. 이 박목월 선생의 필체가 정말 지금 들어도 유려하고 이렇게 꼼꼼하고, 이 박목월 선생의 고향이 경상북도 경주거든요. 그래서 그 시들도 읽어보면, 저도 경주에 자주 가는데 아주 토속적이거든요. 그래서 무녀도라든지 김동리 선생의 그 많은 소설들이 정말 한번 맛을 들이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필치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입학식을 마치자 담임 선생이 소개가 있었다. 고등 사범을 갓 졸업하고 부임한 젊은 1인 여교사 다지마 선생이 담임이 되어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니까요. 지금 1938년의 이야기입니다. 깨끗하고 상냥한 여교사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105명을 매 국 2반으로 나누어 55명과 50명으로 편성된 학급 중에서 영수 학생은 매 반에 들게 되었다. 자, 학생 좌석을 정해줄 테니 기대로 열을 지어서 봐요. 선생이 말하였다. 영수 학생은 55명 중에서 네 번째로 키가 작았다. 여기 선생이 지정해준 자리는 둘째 줄 책상 맨 앞자리. 아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학우들이 보는 앞에서 영수 학생은 손수건으로 글상 바닥의 먼지를 살짝 닦아내고 치마를 감싸며 앉았다. 그리고 4번 유경수 학생은 선생을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배와 고녀의 생활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4월 6일 배와 여자 고등 보통학교의 교명이 배와 고등 여학교로 개명되고 학제가 5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었다. 일제의 이른바 준전시 체제의 신교육령에 의거한 강압적인 것이었다. 다음은 영어 A의 시간, 이런 제목입니다. 1학년 첫 학기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영수 학생에게는 새로운 급분이었다. 과목마다 선생이 바뀌고 시간마다 새로운 선생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것도 신기하였다. 영어 시간에는 디거스라는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흑판에 루스 디거스 자기 이름을 써보였다. ABC도 모르는 영수 학생에게는 그것이 놀랍고 어리둥절한 일이면서 새로운 생활에 대한 신선한 경이감을 자아내게 하였다. 파란 눈의 교사는 음악 시간에도 들어왔다. 물론 또 다른 서양 교사였다. 이와 같은 새롭고 신선한 분위기 속에서 영수 학생은 중학 생활에 날로 익숙해졌다. 당시의 학교 생활은 8시에 등교하여 오후 4시경에 끝났어요. 매일 아침마다 전교 학생들이 강당에 모였어요. 어떤 학생은 예배 시간이라고 하고 어떤 학생들은 조회 시간이라고 하였어요.
훈화 내용은 현모양처를 강조하는 것이 태반이었어요. 아침에 강당으로 올랐으면 제일 아랫계단과 윗계단에 선생님이 서 계시어 신발과 투발, 교복 등 복장 검사를 하였어요. 아주 엄격한 학교였습니다. 어느 동기생의 추억답니다. 매일 아침 전교생이 강당에 모이는 이 시간을 주로 주관하는 것은 사감 선생이었고, 그분의 훈화는 부드러우면서도 말씀이 유창하여 영수 학생은 열심히 귀담아 들었다. 설사 훈화가 지루한 느낌을 준다 하더라도 영수 학생의 자세에는 변화가 없었다. 단정하게 앉아 다소곳이 듣는 것이 버릇이었다. 영수 학생은 지각도 조퇴도 결석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면 최부동 집에서 남보다 제일 먼저 일어나고 간밤에 꼼꼼하게 챙겨둔 책보를 다시 확인하여 학교에 가곤 하였다. 영수 학생이 다니는 골목은 통학로였다. 진명고녀 학생들과 제2고보 경복고등학교 남학생들도 그 길로 다녔다. 매동국민학교 어린이들까지 한몫 끼었다. 여러분, 그림처럼 이게 모습이 보이죠? 진명고등학교 여학생들, 경복고등학교, 지금도 그 자리에 경복고등학교 있습니다. 쭉 다니고 있죠. 청운동 쪽이죠. 그 옆에는 예전에 그 현대 우리의 정중희 회장님 댁도 있고요. 예, 매동국민학교도 지금 역사가 한 100몇 년 된 학교입니다. 예, 다 이 옛날에 그 학교 다니는 골목길이었겠죠. 아침이면 오고 가는 학생들로 미어질 듯한 골목길을 교복을 단정하게 입은 자그마한 소녀가 날이 굳든 개든 별로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없이 등교하고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배화학교는 교풍이 엄격하였다. 기독교적인 교풍과 분위기 속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추억에 남을 만한 사건보다 모든 학생들이 얌전하고 온순하게 규칙을 지키고 교풍에 따랐다. 그 중에서도 유교사는 가장 얌전한 편에 속하는 학생이었다. 다른 학생은 그래도 멋을 부리려고 머리를 색다르게 빗어 본다거나 교복도 치마 기장을 짧게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유교사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항상 머리를 반듯하게 갈라 넘기고 교복도 학교에서 지키는 규격대로 단정하게 입고 다녔다. 동창들이 말해주듯이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어린 영수 학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독교제 학교로서의 엄숙한 종교적 분위기요, 차차로 눈을 뜨게 된 것이 민족의식이었다. 국민학교 시절에는 어른의 뜻에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영수 학생의 생활의 전부를 할 수 있었다. 사회적인 문제나 일체치하의 민족적인 수모에 관심을 가지기에는 나이도 어렸을 뿐만 아니라 유족한 가정 환경 속에서 그런 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1인 서장이 부임하게 되면, 1인 서장이란 말은 거긴 옥천군의 이제 경찰서장을 얘기하겠죠. 1인 서장이 부임하게 되면 아버지를 찾아와서 굽신 그리는 광경만 보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배화에 입학한 후로 처음으로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되고 사상적인 막연한 테두리가 잡히기 시작하였다. 영수 학생이 입학한 그의 신학기부터 조선어 과목이 폐지되고 실업 과목으로 대치되었다. 아예 이제 일제가 우리말을 못 쓰게 하려고 그 조선어 과목을 아예 폐지한 거죠. 그죠? 예. 교사들의 수업용 용어도 일어로 바뀌고 학생들에게는 교실이나 가정에서도 일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 학생들은 우쩌고리 앞섭에 일어 상용, 당시는 이른바 국어 상용이었지만 일어 상용에 딱지를 붙이고 있었다. 일본말만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공립학교에서는 만일 우리말을 쓰다가 적발되면 조행을 병으로 매겨 낙제를 시키곤 하였다. 수미양가에 칼을 줬다는 얘기죠. 예, 뭐 생활태도 이런 거겠죠. 학교에서 선생님 그걸 매기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영수 학생이 등교하자 이강래 선생이 잡혀갔대. 상급반 학생들이 수근거렸다.
이 선생은 원래 조선어 과목을 담당하였으나 그것이 폐지되자 한문과 북글씨를 지도하고 있었다. 동우의 사건일까? 글쎄, 김윤경 선생님과 손을 잡으셨을까? 영수 학생은 이강래 선생도 김윤경 선생도 동우의 사건도 몰랐다. 직접 배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불안했다. 학교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하고든 서로 기뜸을 해주고 수군거리고 술렁거렸다. 영문을 몰라서나 심상한 일이 아님을 직감하였다. 이상하다는 얘기죠. 한반 친구들도 서로 우리말로 숙닥거리며 이야기를 하다가도 다지마 선생, 일본어 여교사가 나타나면 쉿, 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며 입을 다물었다. 영수 학생도 까딱 모르게 얼굴빛이 굳어졌다. 이 막연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어린 영수 학생에게 차차로 구체적인 형체로 잡히게 되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한국 역사나 한국어, 당신은 조선어라고 그랬죠, 등을 가르쳐 주는 일이었다. 민족학교란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의 그 역사와 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 위험을 물었었던 거죠. 자, 다 조용하게 이야기를 들어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 역사를 배워둬야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면 모든 학생들은 금방 긴장해지고 교실 안은 물을 기얹은 것처럼 정숙해졌다. 맨 앞줄에 앉아있는 4번 유경수 학생도 허리를 곧게 펴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영어나 수학을 배울 때와는 다른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그것은 학문 이상의 것을 배운다는 엄숙감이 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교실 밖에 사람 그림자가 얼씬하면 선생의 음성은 돌변하여 서툰 일본어로 그럼 이 문제는 엉뚱하게 교과서의 내용을 덜먹거리며 책을 펴들었다. 영수 학생도 이 상태가 무엇을 뜻하는지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었다. 왜냐하면 일본어 선생 교장이나 왔다 갔다 한 거라, 또 때로는 옛날에 그 조선 총독부에서 그 학교들을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조선 역사를 가리킨다, 이순신을 가리킨다, 뭐 강감찬을 가리킨다 하면 그거 다 잘못하면 잡혀가는 겁니다. 나라는 그보다는 한결 높은 차원의 아득한 둘레 생각이 미치게 되고 우리 계례가 처한 현실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학교 당국에서도 한국 역사나 조선어를 가르치는 시간을 영어 A 시간 이런 식의 암호적 부호로서 수업 시간을 편성하였다. 영어 시간 중에 조선 역사를 가르친다는 뜻이었다. 다음은 제목이 비망록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영수 학생은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즐거움의 하나였다. 아버지는 옥천과 서울을 자주 내왕하였기 때문에 문안 편지에 그쳤으나 어머니에게는 자상한 딸로서 세세한 사연의 글을 보냈다. 교동집의 어머니도 딸의 편지를 읽는 것이 낙이었다. 서울 학생한테서 편지 안 왔어? 우체부가 다녀갈 시간이 되면 하인들을 시켜 물어보게 하고 사랑으로 하인을 보내곤 하였다. 편지를 읽으면 딸의 학교 생활을 눈앞에 보는 것 같았다. 소풍 갔던 일, 친구와 사귄 일, 선생님에게 대한 거 무엇 하나 다 기록되어 있었다. 어머니도 답을 하였다. 어릴 때 배운 한글이라 철자법도 띄어쓰기도 맞지 않았으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답을 보내지 않으면 딸의 다음 편지에는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연이 씌어져 오기 때문에 거의 받을 때마다 답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답장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더구나 딸의 편지 속에는 언제나 빈 봉투에 흰 편지지까지 접어넣어 동봉해 있었다. 빈 봉투에는 자기 앞 주소가 씌어지고 우표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편지 봉투 안에는 그 서울 주소, 답장을 받을 영수 학생의 집 그 주소, 채부동 주소가 써져 있는 거죠. 우표까지 붙여놓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꼭 답장을 쓰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가 유경수를
참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중에 뭐 듣는 분 중에 또 우리가 하도 그러니까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세상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수와 진보가 어디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죠? 예.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던 그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던 사람이 유경수 여사 아닙니까? 1974년 문세강의 흉탄에 쓰러져서 국립묘지에 묻혔는데 그 이후 3년간 그 묘지를 다녀간 사람이 10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원해도 어머니나 딸이 너무나 극진한 마음 섬세가 흐뭇하면서도 혀를 끌끌 찼다. 그렇죠. 방학 때야 되어 영수 학생이 왔을 때 어머니가 물었다. 빈 봉투에 우표를 왜 붙여 보내느냐? 나라고 편지 좀 붙일 줄 모르겠냐? 어머니가 어떻게 우체국에 드나드시겠어요? 아래 사람을 시켜 봉투나 우표를 사오게 하시는 것도 귀찮으신 일 아니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오는 길에 잠시 우체국에서 사면 되는걸요. 그래도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그렇지 않아도 나도 할 수 있어. 어머니가 일러서나 배화를 졸업할 때까지 영수 학생은 빈 봉투에 우표를 붙여 편지에 동봉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아유, 저 알뜰한 성미.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1학년 여름방학 때 교동집으로 돌아와서의 일이었다. 영수 학생은 점심을 먹고 외출 준비를 하였다. 앞창에 나온 흰 여름 모자를 쓰고 잠자리채와 핀셋, 해부용 칼 등이 들어있는 박물 실험기구를 옆에 끼고 사랑채로 나갔다. 아버지, 오리티 강에 다녀올까 해요. 왜? 곤충을 채집해야 해요. 그래, 가만히 있어. 방학 숙제가 곤충 채집과 곤충 표본 만들기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차고에서 충북 300번 포드 자가용을 끌어냈다. 딸을 태우고 손수 운전하여 오리티 강으로 갔다. 자녀들에 대하여 별로 자상한 편이 아닌 육종관 씨도 작은 아씨에 대해서만은 달랐다. 그만큼 아버지 귀염을 받았던 것이다. 포드 300 자가용을 끄집어내서 태우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포드 300을 아직 못 타봤는데. 해질 무렵 데리러 오마 아버지가 말하였다. 영수 학생은 안 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걸어가겠어요. 굳이 사양하였다. 아버지는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해질 무렵에 딸을 데리러 가려니 생각하였다. 이 폭양 아래 딸을 걸어오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차를 몰고 마중 가기 전에 영수 학생은 5시쯤 돌아왔다. 얼굴이 햇빛에 빨갛게 달아오르고 땀에 젖어 있는 딸을 보자 아버지가 나무랐다. 대리를 간다고 했는데 이 뙤약볕에 왜 걸어왔어? 공부 시간이 됐어요. 영수 학생은 땀을 씻으며 대답했다. 공부 시간이라니? 숙제할 시간이에요. 방학에도 일정한 생활 시간표를 마련해 놓고 어기는 일이 없었다. 그것은 영수 학생의 규칙적인 생활의 일면을 여실하게 말해주는 것이었다. 다음날 잡아온 나비나 매미를 건조판에 펼쳐놓고 세밀하게 정리하였다. 건조판이란 거는 이제 그 숙제를 해가기 위해서 저희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비나 매미를 말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나중에 붙여서 선생님이 숙제로 내준 거니까 가져가야 되거든요. 저희 때도 똑같았습니다. 곤충 표본은 누가 보아도 놀랄 만큼 정밀한 것이었다. 영수 학생은 손을 대면 무슨 일이나 허술하게 다루는 일이 없었다. 끝까지 꼼꼼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손을 댔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서울로 상경하는 길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학 전날 충남, 당시는 전라북도였습니다. 충남 금산이 고향인 김영년 학생은 대전역에서 밤차를 바꿔 타게 되었다. 차에 오르자 그녀는 이내 눈에 익은 학생을 발견하였다. 숱이 많은 머리를 곱게 빗어 묶은 뒷모습만 보고도 그것이 한반 친구인 영수 학생임을 알 수 있었다. 옥천 다음이 대전이거든요. 기차로 지금은 뭐 무궁화로 한 12, 13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이제 친구가 탔던 거죠. 김영년 학생은 반가웠다. 달려가서 앉아있는 영수 학생의 어깨를
톡톡 쳤다. 고개를 돌린 영수 학생은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응, 너 왔구나. 만날 줄 알았어. 그것이 전부였다. 호들갑스럽게 반가워하거나 일어서서 두 손을 잡는 일이 없었다. 그 후로 방학 때마다 거의 대전역을 지나면 두 사람은 만날 수 있었다. 영수 학생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그럼에도 그 살며시 웃는 미소에서 사람의 마음을 흠뻑 적셔주는 우정이 서려 있었다. 그와 같은 침착한 성격에서 빚어지는 차분한 우정이 학우들 누구에게나 호감을 가지게 하였다. 나 잠깐 눈 붙이고 차 안에서 영수 학생이 말하였다. 김영년 학생이 고개를 끄덕거리면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호주머니에서 흰 수건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 잠든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부끄러움, 자상한 면이 많네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앞으로 기차 갈 때 졸면은 제가 흰 손수건을 한번 싹 씌워줘 봐야겠습니다. 그럼 제가 점수를 딸 것 같아요. 김영년 학생도 덩달아 수건을 꺼내 얼굴을 가리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남에게 흉한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으려는 영수 학생의 성품을 꼼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따라가기 시작했다. 2학기가 되자 교복이 바뀌었다. 한복이 금지되고 세일러복을 입어야 했다. 이거 이제 외놈들, 일본 놈들이 또 이래 하는 거죠. 자기 일본식으로. 처음 세일러복으로 갈아입고 등교한 영수 학생은 어려 보였다. 너 더 어려 보이는구나. 뒷자리에 앉은 친구가 말하자 그래? 하고 자기의 옷 모양을 살펴보면 말이 없었다. 머리 모양도 달라졌다. 중단발로 잘라버리라는 것이었다. 누가 머리를 자른대? 일부 학생들 중에는 끝내 가닥머리를 짧게 따내리고 다니는 학생도 있었다. 혹은 상급반으로 올라갈수록 머리를 짧게 깎아 단발을 해버리는 학생도 있었다. 학교 당국에서도 교칙으로서 중단발로 통일한다고 하였으나 그만한 정도의 개성이나 멋은 관대하게 보아주는 편이었다. 그러나 영수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길이를 1cm도 짧게 하거나 길게 내리는 법이 없었다. 졸업할 때까지 끝내 학교에서 지시하는 그대로의 모양을 하고 다녔으며 교칙대로 준수하였다. 1학년 겨울방학을 영수 학생은 교동집 연당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여기서 교동집 연당이라고 하는 것은 연못을 얘기합니다. 그 교동집에 연못이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다음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해 스케이팅을 배웠다. 꽁꽁 연당에는 집안 아이들이 모여 얼음을 지쳤다. 영수 학생은 경기용 롱 스케이트를 신고 멋있게 얼음을 지치며 연당을 돌았다. 탁구도 쳤다. 2학년 학적 후에 취미가 운동이라고 기재되었다. 다음은 스승님 편입니다. 영수 학생이 1, 2학년 시절 과목 담당 선생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가 조금 일찍이 아니고 좀 빠르게 더 읽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름이 막 나와가지고요. 수의 편물 이막을순 선생. 이건 좀 길게 할 수밖에 없네요. 이름 참 독특합니다. 옛날식입니다. 성은 이시고요. 선생님 이름은 막을순 선생입니다. 아마 딸이 낳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담임 선생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의 편물 이막을순 선생이고요. 이 선생이 퇴직을 하자 엄성규 선생이 맡았다. 도화는 도상봉 선생, 동양작수는 홍순옥 선생, 물리화학은 이만규 선생 등등 그 외 여러분이 있었다. 수의 선생님 멋있지? 본가람 잔디 붙어서 한반 친구가 속삭였다. 참 여자다우셔. 여자답다는 것은 감정을 절제할 줄 안다는 뜻이었다. 이 선생은 아무리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는 일이 없었다. 학생의 그릇됨을 타이를 때도 밝고 환한 얼굴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다. 어느 날 수의 시간이었다. 이 선생은 가느다란 세겹 흰 틀실로 아기 모자와 케이프 모자 종류겠죠. 케이프 짜는 법을 가르치고 직접 짜게 하였다. 자, 다들 조용하게 짜요. 선생은 교실 안을 다니면서 개별 지도를 하였다. 한 학생이 히득거리며 선생의 흉내를 내어 학생들을 웃겼다. 다들 조용히 해요. 이 선생이 그것을 발견하고 타일렀다. 선생이 다시 몇 사람의 개별 지도를 하는 동안 그 학생이 또 장난기를 부렸다. 다들 조용해요. 이 선생이 그럼 못 써요 하고 타일렀다.
그 학생은 1시간 동안 3번이나 이 선생의 주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날 즈음에 선생이 조용해요 타이르자 그 학생이 혀를 쏙 내밀었다. 학생으로서는 무심결의 한 행위였지만 선생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선생은 얼굴빛 하나 변하는 일이 없이 수업을 마치고 직원실로 돌아가서 그 학생을 불렀다. 학생이 교실로 돌아오자 기가 팍 죽어 있었다. 예, 구중을 심하게 하시던? 친구들이 물었다. 학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다. 큰 소리로 야단을 치셨더라면 얼마나 좋게. 학생을 직원실로 불려놓고 이 선생은 교실에서와 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러나 준열하게 나무랐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책망이 학생의 가슴에 깊은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며 영수 학생의 감동은 대단했다. 부드럽게 그러나 준열하게 타이르셨구나. 감정에 휩싸여 격한 음성으로 준열하게 타이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감정을 억제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준열하게 타이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참 옳은 말입니다. 참, 영수 학생은 몇 번이나 감탄하였다.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 말했다. 감정을 누른다는 것은 위대한 일 아니겠어? 이 선생님은 강직한 분이셔. 어떤 기회에 영수 학생이 옆자리의 학우에게 속삭였다. 이 선생은 훈육주임을 맡아보며 학생들의 생활교육을 담당하는 이만규 선생을 뜻하는 것이다. 이 선생은 학생들이 교실이나 복도를 걸어다닐 때는 발 뒤꿈치를 들고 걸어다니도록 엄격하게 훈련시켰다. 여자는 정숙해야 돼. 발자국 소리가 안 나게 발 뒤꿈치를 들고 다녀. 실내화를 신게 되면 발자국 소리가 날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발 뒤꿈치를 들도록 지시하였다. 영수 학생은 찬찬한 성격과는 다르게 그림거리가 비교적 빠른 편이었다. 그러므로 키가 작은 그녀가 발 뒤꿈치를 들고 복도를 사뿐사뿐 걸어다니는 모습이 학우들에게는 무척 인상적인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방과 후 영수 학생은 줄장미 등굴의 아치가 서 있는 본관 앞 양지바른 잔디밭에서 친구들과 한담을 하고 있었다. 배와 학창 시절의 가장 즐거운 한때였다. 그러자 퇴근하던 이 선생이 본관 정문 앞을 나서다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발을 멈췄다. 학생들 이리 와요. 모두 깜짝 놀라 선생 앞으로 다가갔다. 너희들 그 꼴이 뭐니? 이 학생이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다니. 그게 무슨 망측스러운 것이냐. 친구 중의 몇 학생이 책볼을 멀찌감치 던져두고 부드럽게 경사진 잔디밭에 비스듬히 팔베개를 하고 누워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 선생의 꾸중은 눈에 불이 날 만큼 준엄하였다. 그만한 일로 뭐. 꾸준들은 학생이 돌아가는 길에 투덜거렸다. 그러나 영수 학생은 그와 같은 엄격한 선생의 모습에서 인격자적인 근엄성을 느꼈다. 다음은 최부동 생활 얘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는 이게 밤 10시에 방송을 하니까 조금 졸릴 시간인데 자다가 그냥 졸리시면 그냥 듣다가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또 들으시면 되잖아요. 막 억지로 들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 그리고 혹시 눈이 번쩍 깨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게 저희한테 힘이 됩니다. 예. 다음은 최부동 생활입니다. 2학년 신학기 영수 학생은 난반이었다. 난. 예. 우리 난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정해지자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바뀌었다. 고향이 경남 거창인 하재선 학생이 한 책상의 짝이 되었다. 야, 그 당시에 경남 거창에서 종로 제부 등의 이 학교로 배와 여중고로 왔으면 이 정말 대단하네요. 예? 경남 거창이 어딥니까? 저 지리산 무주 옆이 거창입니다. 거창. 저도 거창 가져오면 이런 데 자주 한 번씩 가거든요. 산이 좋고요. 온천이 아주 정말 좋습니다. 영수 학생이 웃으며 물었다.
너 기숙사에 있지? 응. 영수 학생처럼 성격이 차분한 하재선 학생도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다. 하복으로 갈아입을 처리되었다. 여름이 됐다는 거죠. 교복 맞췄니? 내일 좀 찾게 돼. 다음 월요일까지는 선생님이 꼭 입고 오라고 하셨는데 나는 큰일 났어. 그때까지 찾게 될지 몰라. 지난 2학기에 교복이 바뀌어졌으므로 1학년 여름에 입던 교복이 있을 리 없었다. 모두 새로 맞춰야 했다. 흰 블라우스에 금은 스커트. 그것이 여름철의 지정 교복이었다. 흰 블라우스는 소매가 짧았다. 그 당시만 해도 여학생들의 흰 팔꿈치가 드러나면 뭇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지나가는 남학생이나 시민들이 이상한 눈으로 되돌아보곤 했다. 그들 남학생들은 일부러 교문 근처를 서성거리며 지나다니는 배와 여학생들을 살펴보곤 하였다.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흰 팔꿈치가 드러난 교복을 일부러 구경하러 온 남학생들이었다. 그래서 여학생들도 교복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그때는 기껏해야 숯을 피워 다리는 재래식 손다리미 끈으로서 그 당시에 뭐 드라이를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러니까 세탁소도 없다는 얘기죠. 하숙을 하거나 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은 일일이 다리미질을 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스커트의 주름을 실로 감춰서 줄을 세우고 저녁이 되면 방바닥에 펴놓고 두꺼운 책으로 누르거나 요 밑에 깔고 잤다. 예전에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이 수학여행이나 어디 가면은 저 방바닥에 이불 밑에 깔고 저도 자고 했습니다. 이 추억이 서로 생각이 나네요. 예. 제가 웃으니까 지금 우리 저 유튜브 회사 하시는 이지락 대표님도 지금 웃고 있습니다. 예, 참 다 같이 그리 살았다는 얘기죠. 흑이야 뭐 저는 고향이 옛날에 저 바닷가 삼천포고요. 우리 저 이락 대표도 정업이니까 뭐 다 그리 산 거죠. 옷에 유별나게 신경을 쓰고 단정히 입는 역수 학생도 다를 바가 없었다. 2학년이 2학기가 되자 학교의 분위기가 차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개학 첫날 등교하는 길에 거리 모퉁이마다 인고 단련 멸사분공 참으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참으라는 뜻이죠. 인고 단련 멸사분공 이라는 군국주의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표가 큼직하게 나부터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암울한 시대의 변천을 느낄 수 있다. 일본 제국에 충성하라는 거죠. 상급반 학생들은 코웃음을 쳤다. 미국 선교사가 가르치던 음악 과목도 선생이 바뀌고 애조를 띤 일본 군국주의의 군가 따위가 불려졌다. 이 학교인데요. 학교 생활은 학과 시간보다 행사나 교련 등이 더 많아지고 어수선해졌다. 수류탄이 떨어지면 그것을 대피하는 연습, 간호나 전령 등을 훈련받는 시간이 다달이 늘어났다. 교정의 은행나무에 노랗게 단풍이 들었다. 그 무렵 학교에 운동회가 있었다. 영수 학생은 어머니에게 상경하시도록 편지로 간청하였다. 어머니에게 자신의 학교 생활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간청한 이유의 하나였지만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모셔다가 서울 구경을 시켜드리고 바람도 쐬게 해드리려는 뜻이 더욱 컸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하면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죠. 최부동의 그 아버지의 그 다른 여인의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죠? 참 마음이 찡하네요. 이경영 여사가 상경한다는 정보를 받고 운동회 첫날 영수 학생은 서울역에 나갔다. 어머니가 여시며 밤이며 먹을 것과 맛있는 반찬, 고기며 전하고 떡을 담은 큰 보따리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이 음식을 어머니는 하인들과 며칠을 두고 마련한 것이었다. 어머니 영수 학생에게 달려갔다. 영수냐? 딸을 보도만 않던 시 하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때 이 여사의 나이가 44이라고 하네요. 아직 젊었다. 밤에는 모녀가 도랑거리며 뜬 눈으로 새다시피 하였다.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다음날 운동회는 목총 대신 창을 들고 분열식도 하였다. 이른바 나기다나 시범 경기도 보여주었다. 이 큰 칼을 들고 하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늘비뛰기, 달리기 같은 경주나 학급 대항 릴레이도 하였다. 군국주의적인 냄새가 풍기는 운동회였지만 옥천에서 올라온 이경영 여사에게는 장하고 신기하기만 하였다.
영수 학생은 친구들을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켰다. 어머니, 우리 반 친구예요. 가지고 온 푸짐한 음식을 잔디밭에 둘러앉아 나눠 먹었다. 기숙사까지 찾아가서 친구들에게 어머니를 소개하고 음식을 나눠주기도 하였다. 저네 집이 정말 부자구나. 학생들이 부러워했다. 이 여사의 옷차림은 수수하였지만 학생들을 대하는 모습에는 큰 살림을 하는 마나님답게 여유가 있었다. 너네들 영수하고 잘 지내라. 고작 이것이 인사말이었다. 운동회가 진행되는 동안 영수 학생은 어머니를 교실로 모시고 가서 자기 자리를 보여드리기도 하였다. 4년 동안 함께 생활하였지만 그때처럼 유교사가 명랑하게 웃으며 쾌활했던 것을 본 일이 없어요. 어느 동기 동창의 말이다. 이러니 유경수 여사가 1974년 문세공의 흉탄에 쓰러질 때 이경영 여사가 그날부터 실효증에 걸렸잖아요. 쓰러지셔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도, 왜냐하면 육종관 씨가 그 아버지가 박정희와 결혼을 반대했잖아요. 군인이고 또 전쟁되고 그리고 너무 가난하다 반대했는데, 유경수 여사의 이경영 여사는 어머니랑 찬성했거든. 그래서 결혼식에 아버지 육종관 씨가 안 왔습니다. 대구 결혼식에. 그래서 결혼식장에 유경수하고 어머니하고 동생 육예수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새빵살이가 시작됐죠. 저 산비탈 판자촌 같은 데서. 근데 이경영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평생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조그만 새 집에 살 때부터. 그러니까 장모님에 대한 장모님을 완전히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거죠. 혁명의 그날에도 1961년 5.16 그 새벽에 나갈 때도 장모님께 인사드리고 나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어머니는 원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경영 여사에게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보기 좋은 광경이죠. 장모님을 모시고 사셨다는 게. 육종관 씨는 채부동에 6번지, 29번지, 90번지의 세 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 종로 채부동에도요. 4학년 때 영수 학생을 담임하였던 오혁중 교사는 유교사의 집은 학교 근처 한옥이었는데 이 집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여사의 아버지께서 일부러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서울에 집을 마련한 것만은 아니었다. 영수 학생이 키숙하는 채부동 집은 육종관 씨의 작은 댁이었다. 이러니 이경영 여사가 얼마나 또 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다른 건 다 박정희 대통령을 이해하고 따뜻하고 그랬는데 여자 문제만 나오면 좀 달랐다고 합니다. 예, 여자 문제만 나오면.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예. 큰 길에서 얼마 들어가지 않는 곳에 위치했던 채부동 집은 그 일대에서 가장 대지가 느르고 대문이 큰 집이었어요. 그 집에 들어서려면 흡사 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대문 안에 중문 안에 작은 문이 있는 한식 구옥이었고 규모가 대단했지요. 뒷곁에는 항상 꽃들이 만발했어요. 이런 봄이면 울타리에 노랗게 개나리꽃이 만발하여 눈부시었어요. 우리 집이 그 근처에 있었으므로 1월 같은데 그 집 울타리 곁을 지나다 보면 여자아이들이 떠들고 노는 소리가 들려 이편 판장 틈으로 기웃거려 보면 유교수가 양지 바른 툇마루에 앉아 혼자 책을 읽고 있는 듯이 보였으나 왠지 무척 쓸쓸해 보였어요. 그 당시 이 학생들이 즐겨 읽던 책은 세계 문학 전집류나 시문의 상록수, 김유정의 동백꽃 등이었지요. 여러분, 옛날 책이지만은 그 시문의 상록수나 김유정의 동백꽃, 이 책들 지금도 단편으로 나오거든요. 읽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어느 동창생의 말이다. 이 채부동 구옥 중에서 영수 학생이 거처하던 곳은 안채 뒷방이었다. 들창이 하나 나 있었으나 햇볕이 잘 들지 않았으며 방에도 불이 잘 들지 않아 겨울에는 자고 나면 방 안에 두는 화장수가 얼곤하였다. 고생을
하였다. 고생하였다는 것은 거처가 불편하였다거나 그런 환경적인 문제만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소실관계에서 빚어진 가정의 복잡한 갈등이 영수 학생에게는 나이가 들수록 그녀의 가슴에 그늘을 들이우게 되었고 마음을 괴롭혔다. 그러므로 방학이 끝나 개학을 앞두고 교동집에서 상경하는 일이 영수 학생에게서는 무척 괴로운 일이었다. 이해가 되죠? 영수 학생이 상경할 날이 가까워지면 교동집에서는 준비가 대단했다. 물자가 귀한 당시였지만 어머니는 상경하는 딸을 위하여 콩, 팥, 깨, 기름, 고추 등을 넉넉하게 보내려고 애를 썼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콩을 보내되 손수 굵은 나달을 일일이 골라 보냈다고 한다. 그와 같은 정성이 딸의 손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조차 모르고 치성으로 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영수 학생은 가슴이 뭉클해지곤 하였다. 결국 작은 분이죠. 다른 그 여인이 받아서 이걸 하니까요.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일체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영수 학생은 이와 같이 괴롭고 고생스러운 시련기를 인내로서 극복하였다. 최부동의 이 시기야말로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를 기르고 인내의 교훈을 터득한 시기였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참 아직도 괴롭고 고생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도 참고 또 참고 그러면 또 좋은 날이 안 오겠습니까? 저도 어려움 많습니다. 저도 어려움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가정 문제의 심각성이 어린 영수 학생에게는 내면적인 성장을 촉구하고 사물의 양면을 볼 수 있는 눈을 폭넓게 뜨게 하는 성장과 개안의 눈을 뜨는 개안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 하여 육종관 씨가 딸의 교육을 등한시한 것은 아니었다. 육종관 씨는 상경하게 되면 선물을 사들고 이명규 선생 댁을 곧잘 방문하곤 하였다. 한학에 능한 육종관 씨는 진작부터 이 괴화적인 분이죠. 이만규 선생과는 교분이 있었다. 화제는 기독교 교리나 여성들, 여학생의 해외 유학에 관한 것으로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담소를 하였다. 기독교 신자인 이만규 선생은 보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으며 여성의 해외 유학을 적극 찬성하였다. 그 당시에도 보세요. 해외 유학을 보내서 계속 견문을 넓히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보수적인 육종관 씨와는 항상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였지만 돌아갈 때는 잊지 않고 육종관 씨가 이 선생님 우리 영수 잘 보살펴 주십시오 당부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이만규 선생을 방문한 중요한 목적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1940년 일제는 이른바 창씨를 한국인에게 강요하였다. 이름을 개명하라는 거죠. 일본 이름으로. 영수 학생은 구가미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면 지금 분들은 이리 생각이 쉽죠. 아니 그 창씨 이름을 개명하라는데 아니 이름 개명 안 하면 되지. 아니 김재철 이름을 쓰지 왜 내가 창씨를 개명해. 이건 요즘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분들의 100명 중에 99명 창씨 개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학교도 못 가고 직장에서 잘리고 나라를 잃은 수름이 이런 겁니다. 나라를 잃은 수름이. 우리나라가 없었다고요. 이 외국에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에서 볼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없죠. 일본이죠. 일본 땅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지금은 막 독도 하나도 일본 땅이네 안 해. 우리가 그냥 이제 선진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지금 능가하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현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진보나 보수에서 맨날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박정희 이름이 일본말 썼냐. 그럼 누구는 안 썼습니까? 안 쓴 분들 있죠. 왜냐하면 아예 피해서 만주로 가버리면 이건 우리나라 우리 이름 그대로 쓰면 되니까요. 우리 땅에 안 사니까. 그럼 그 당시에 한국에 우리 조선에 살았던 사람은 다 친일파입니까? 다 친일파죠. 어떤 면에서. 그럼 다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다 해줘. 총 들고. 그런 쓸데없는 일로 진보와 보수가 싸우니 저는 사실 역사를 배운 학도로서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17번으로의 성장. 이제 키가 많이 이제 유경수 여사가 키가 크는 것 같아요.
1940년 3월 영수 학생은 배와 3학년으로 진급하였다. 키가 7째에서 8째가 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 사람을 제치고 성장한 것이다. 시대는 완전 암흑기. 괴로운 사람아 옷자락 물결 속에서도 가슴 속 깊이 돌돌 샘물이 흘러 이 밤을 더불어 말하리 없도다. 그리의 소원가 노래 부를 수 없도다. 그린 듯이 냇가에 앉았으니 사랑과 일을 그리에 맡기고 가만히 바다로 가자. 일제 말기의 역사적인 유복자인 시인 윤동주 선생의 산골물이란 작품입니다. 그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죠. 연희전문에 다니고 있었죠. 지금의 연세대학교. 말도 성도 빼앗기고 일제의 압제에 시달리던 무렵이었다. 교실 문밖 기둥 양편에 그 견인지구 참화라는 뜻이죠. 장기 건설이라는 일제의 이른바 대동아 전쟁에 대한 장기전을 표방 강요하는 표가 인쇄되어 붙어 있었다. 예배 시간이 폐지되었다. 복장은 이른바 몸빼 알죠 여러분?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몸빼로 바뀌고 흐름한 천으로 만든 볼품없는 것이 판을 치고 있었다. 영수 학생은 도반에 속하였다. 복숭아 도자네요. 정상적인 학과보다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일이 늘어났다. 아침에는 열을 지어 남산 위에 있는 신궁에 참배를 하고, 옛날에는 우리 그 서울의 남산에 신궁이 있습니다. 천왕에 참배하러 가는 겁니다. 참, 지금으로서는 참 미친 짓이죠. 그때는 안 가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학교를 잘리고요, 직장을 잘리고. 군인들이 출정을 하게 되면 길거리에 도열하여 깃발을 흔들었다. 중국 대륙의 전화가 확대되어 전쟁이 확대되어 중요 지역이 함락될 때마다 하닥교레츠 깃발 행렬에 동원되었다. 샌님발이라는 건 1000조각의 1000사람의 여인들이 한 바늘씩 누벼서 출정하는 군인들에게 채워주는 것이 강요되었다. 전쟁터로 가니까 그런 걸 이제 상징적으로 해주는 거죠. 샌님발이라고 그랬죠. 그해 5월에 소풍을 갔다. 배화에서는 소풍을 가는 일이 비교적 잦았다. 관악산, 동구릉, 도봉산, 세검정, 백운대 등 서울 근교의 성터나 예절이나 명성지를 걸어서 갔다가 그날로 돌아왔다. 그때의 행선지는 동구릉이었다. 지금 뭐 알죠? 동구릉만 해도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 워커힐을 넘어서 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먼 데까지 걸어간 거죠. 걸어서. 시내를 벗어나자 학생들은 교가도 부르고 명곡을 합창하기도 하였다. 동구릉에서 점심을 먹고 잔디밭에 둘러앉아 장기를 자랑하는 오락시간을 가졌다. 영수 학생도 손뼉을 치며 학생들과 어울렸다. 다음 차례 구가미 영수 독창. 사회자가 지적하였다. 영수 학생은 음악 시간에 노래를 곧잘 불러서나 그날은 하구 등 뒤에 숨어 끝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못해요. 노래 부르기를 거부하였다. 하구의 등 뒤에 숨어있던 영수 학생의 빨간 얼굴이 어느 동창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때는 굉장히 좀 내성적이기도 했네요. 그의 여름 방학이었다. 옥천 교동집에 새로운 행랑음음이 들어왔다. 갓 20을 넘은 젊은 새댁이었다. 뜻이 맞지 않아 남편과 헤어지고 행랑음모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젊은 새댁은 3살 난 딸을 데리고 있었다. 행랑음음이요. 교동집에 처음 오는 날 새댁은 딸을 얻고 안방 문밖에서 이경영 여사에게 인사를 드렸다. 마나님, 제 왔어요. 어유 아기가. 젊은 새댁이 등에 찔끈 동여매다시피 업고 있는 아기를 보자 작은 아씨가 깜짝 놀랐다. 아기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뒤로 젖힌 채 엄마의 등에 잠이 들어 있었다. 작은 아씨가 뛰어나갔다. 이리 줘요. 새댁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가씨께서. 그러나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작은 아씨를 보자 새댁은 마지못해 띠를 풀어 아기를 건네주었다. 새댁의 등 솔기에 땀이 흠뻑 배어있는 것이 작은 아씨에게는 더욱 처근하게 여겨졌다. 지금은 이 등 솔기 이런 말을 전혀 쓰지 않는데 이 우리 등 뒤에라는 얘기죠.
애기 이름이 뭐예요? 옥분이지요. 옥분은 아기는 내게 맡겨줘요. 아기를 받아든 작은 아씨는 방으로 가서 가위로 아기의 머리를 보기 좋게 잘라주었다. 땀투성이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는 안채 부어 옆에 있는 샘트로 안고 가서 비누로 머리를 감기고 얼굴을 씻겨주었다. 아기가 울자 작은 아씨는 옥분아 오냐 오냐 달래면서 재빠르게 감기고 씻기고 수건으로 닦았다. 딸아이처럼 말끔해졌다. 그 며칠 후였다. 부엌에 들른 작은 아씨는 부엌일을 하고 있는 새댁을 보았다. 삼배적삼이 땀에 젖어 덩어리에 달라붙고 앞섭이 헤어져 젖무덤이 나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작은 아씨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원 저럴 수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일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가슴 아팠던 것이다. 옥분엄마 내 방으로 좀 와요. 왜요 작은 아씨? 옥분엄마는 일하던 손을 멈추고 쳐다보았다. 그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간 작은 아씨는 저고리를 꺼내주었다. 이거 갈아입어요. 영문을 모르고 쳐다보는 옥분엄마는 싫어요 작은 아씨. 입어요 옥분엄마. 안 해요. 어른들이 아시면 큰일 나게요. 염려 말아요. 어머니께는 내가 여쭈어 둘 테니까요. 옥분엄마는 저고리를 받아들고 나왔으나 막 일을 할 때 입기에는 아까워서 고이 간직해 두었다. 그의 겨울 방학 때의 일이었다. 교동집에 8순 가까운 음음이 있었다. 8순 분이 이제 그 집집 일을 하는 거죠. 작은 아씨나 예수 동생을 업어서 길러주던 분이었다. 그러므로 방학에 내려올 때마다 작은 아씨는 음음에게 선물을 잊지 않고 가져다 주었다. 그의 겨울이 되어 영수 학생이 돌아오자 음음은 행랑에 알아 누워 있었다. 행랑채에 알아 누워 있었다. 음음 어디가 아파요? 작은 아씨 다리를 다쳐 나다니지는 못해요. 어디 좀 보여줘요. 다리에 붓기가 있었다. 부어 있었다는 거죠. 약 사가지고 올 테니 가만히 누워 있어요. 작은 아씨는 구업으로 나가 약을 구해왔다. 어디 내가 약을 발라줄게요. 손수약을 발라주었다. 하인을 시켜 미움을 쑤어서 음엉에게 가져다 주고 아침 저녁으로 들러 병이 완치될 때까지 보살펴 주었다. 이렇게 기술하면 흔히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사실 같은 인상을 줄지 모르나 당시의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주인의 딸과 음음이라는 머슴이죠. 사실은 어머니는 주종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또는 반상의식이 아직도 엄격한 교동집의 가풍으로 보아서는 작은 아씨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지극히 인간적인 것을 느끼게 하는 따뜻한 일화의 하나이다. 박목월 선생이 유경수 교수가 돌아간 뒤에 이 책을 2년간 준비해서 집필한 책입니다. 모든 신문을 다 읽어보고 스크랩하고 그러면서 또 이 외에 또 그 박목월 선생이 유경수나 박정희 대통령하고 친하냐면 이분 고향이 경주잖아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 고령박씨입니다. 시조가 이제 경주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박혁거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분들이 제일 자주 오는 게 경주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주 사람들은 박정희 하면은 완전히 생각이 나요. 예. 또 경주에 그 경주 고적 지금의 경주를 만들어 준 게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있는 그 천마총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다 발굴 때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유적을 지켜야 된다고. 그때는 안압지라 그랬죠. 오리들 논다고. 지금은 동궁과 월지라고. 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막 사람으로 메어집니다. 데이트 코스로.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많이 가는 보문단지, 보문호수. 그 보문호수요. 그 인공호수입니다. 옛날부터 그게 크게 되어 있던 게 아닙니다. 왜냐? 외국인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1달러, 10달러도 귀한데 외국인들이 서울에 미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에 휴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한 푼도 없죠. 이 달러 때문에 죽겠는데 지금. 머리도 잘라서 파는 판인데 지금 머리카락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구상을 한 거죠.
천년고도 경주에 부문단지를 만들어서 지금도 특급 호텔이 5개나 있습니다. 그게 그분들을 유도한 거죠. 달러를 조금이나마 미군들이 동경이나 오사카, 교토로 가지 않고 이렇게 보는 대단한 눈을 가진 지도자. 지금의 그런 지도자가 정말 지도자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존경할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정말 존경하던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셨는데 정말 존경했는데 이제 김수환 추기경까지 돌아가시고 이 세월이 이렇게 혼탁해지니까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책을 더 들여다봅니다. 유성룡의 징비록도 보고 이순신도 더 연구하고 계속 강감찬도 보고 옛날에 지도자들은 어땠는가. 지금 우리가 존경할 지도자가 없어.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갈수록 텔레비를 다 꺼버리는 것 같아요. 예. 싸우기만 싸우고. 참 불행한 현실입니다.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지도자가 다시 왔으면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여러분 뭐 지도자 없다고 아무도 투표로 안 가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국민이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이 만들고 또 지도자가 잘못하면 비판하고 예? 그 다음에 나가서 시위도 하고 그래야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뇌물 받는지 돈을 어디 숨겨놓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그러기 위해서 선거는 반드시 가서 찍어야 됩니다. 예. 우리 경주에 있는 기업군도 이번에 가서 투표하겠다 그랬거든. 이제 아마 투표권이 생겼으니까. 예. 여담으로 좀 얘기해봤습니다. 영수 학생의 학창생활 중에서 취미를 가지고 뛰어나게 자란 학과는 수예, 재봉, 가사 등이었다. 졸리시죠? 졸리더라도 조금만 더 들으면 이제는 2장 정도, 2-3장 읽으면 다 그래도 그냥 주무세요. 졸리는데 그 억지로 또 이거 듣다가 지금 다행히 이게 시작하는 지금은 이게 구정 연휴가 돼서 다 듣고 하셔도 되겠네. 예,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왜냐? 그래야 저희가 힘을 내서 또 읽어 드릴 거 아닙니까? 예, 이거 들으면요 수면제 필요가 없어요. 예. 제가 연습 삼아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예전에 이제 녹음한 걸 한번 다시 읽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스르르 잠이 온다고 자더라고요. 예. 수면제 필요 없어요. 왜 돈 주고 수면제를 사 먹냐고 잠을 억지로 안 자려고. 저도 이 책을 시작하게 된 게 책 읽는 분들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있어서 유성룡의 징비록 이런 거 상 듣다 보니까 스르르 잠이 왔는데 그럼 또 핸드폰 걱정해요 사람들은. 이 핸드폰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스탑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듣다가 그냥 주무세요. 예. 대신에 약값이라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영수 학생의 학창생활 중에서 취미를 가지고 뛰어나게 자라는 학과는 수예, 재봉, 가사 등이었다. 당시 배화학교에는 재봉틀이 15대밖에 없었다. 3사람에 한 대씩 배당되었다. 그러나 둘러가며 사용하였으므로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았다. 재봉 실습 시간에는 한복, 와이셔츠, 앞치마 등을 배웠다. 태반의 학생들은 집에서 한복을 지어본 경험이 없었지만 영수 학생은 국민학교 시절에 이미 선생에게서 칭찬을 받을 정도로 한복을 만드는 데 익숙해 있었다. 이래 놓으니까 옛날에 참 옷을 해 입으셨네. 예, 영수야, 저고리 깃을 어떻게 꺾지? 재봉 시간이면 옆자리 학생들이 영수 학생 곁으로 모여들었다. 하재선 학생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예, 이 소매깃 좀 봐줘. 그러면 영수 학생은 그 자리에서 소매깃을 바로잡아주고 도련에 본을 떠주곤 하였다. 이 도련에 본이란 게 이게 참 어려운 말이네요. 예, 본을 떠주곤 하였다. 아마 이렇게 만들라고 이제 그걸 해준 것 같아요. 학생들은 서툰 솜씨에 옷감을 버릴 것만 같아 감이 적게 드는 어린이 저고리를 만들었다. 선생은 책상마다 돌아다니며 학생들이 만드는 저고리나 앞치마를 채점하였다. 영수 학생은 처음부터 어른 옷을 만들었고 솜씨가 훌륭하였다. 선생이 칭찬했다. 바늘질 솜씨가 이렇게 훌륭할 수가. 이 동정 담거나 동정 깃 좀 봐요. 참 잘했죠. 영수 학생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장현수 학생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영수 학생은 재봉도 뛰어났지만 수혜는 더욱 잘하였다. 2학년 때부터 선생들의 주목을 끌 정도로 놀라운 솜씨는 상급반에 올라갈수록 세련되었다. 영수 학생은 자수를 놓을 때 가장 행복해 보였다. 색시를 한 바늘씩 떠올리며 그것에 몰두하여 주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영수야, 이것 좀 봐줘. 옆자리 학생이 가만히 말을 걸었으나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소매를 잡아당기자 그제서야 돌아보곤 하였다. 그만큼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쉬는 시간이었다. 영수 학생은 책상에 앉아 열심히 무엇을 그리고 있었다. 너 뭘 그리니? 어깨너머로 옆의 학생이 넘겨다 보았다. 꽃 이파리야. 영수 학생은 그리던 꽃본을 보여주었다. 참 예쁘구나. 아니야, 아무리 그려도 마음에 안 드네. 다음날 쉬는 시간에도 비슷한 그림의 꽃본을 그리고 있었다. 자기가 흡족하도록 몇 번이든 그려보고 고쳐보곤 하였다. 옆자리의 장현숙 학생과는 술을 놓을 때 색실의 색깔 선택을 위하여 이마를 마주대고 언언하였다. 이 자주색은 어떨까? 진하게 윤이 나는 색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글쎄, 그런 실이 있을지 몰라. 두 사람은 색실통을 뒤졌다. 어떠려고? 아무거나 써. 그러나 영수 학생은 아무거나 쓰는 일이 없었다.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바라던 색깔의 실을 구해왔다. 어디서 구했지? 영수 학생은 웃음만 지으며 말했다. 구하느라 해먹었어. 제가 보기에 아마 지금의 그 청계천이나 광장시장 주변에 이런 데 갔겠죠. 종로통에. 그 구하려고. 이래서 아마 유경수 여사는 현장주의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뭄이 들었다, 뭐가 어렵다, 막 한강을 그 의약품 들고 홍수 났다고 막 지금의 그 반포 풍납동 쪽이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홍수가 나서 다 이재민들이 막 발을 구르고 난리인데, 야, 약통을 들고요. 청와대 얘기도 안 하고 수행비서 한 사람하고 나루패를 타고 건너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발목을 걷어가면서 그 약통을 들고 갔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꼭 뮤지컬 유경수를, 퍼스트 레이디 유경수를 꼭 제가 지금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갈수록 더 드네요. 왜냐하면 이런 장면을 역사적인, 이게 진실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예, 제가 꼭 만들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이 유경수 여사를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몇 장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이 책을요, 눈이 번득하더라니까요. 이 유경수 여사 우리 책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이런 걸 들으시고 와서 뮤지컬을 보시면 정말 재밌거든. 여러분, 박정희 참 괜찮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 뮤지컬 박정희를 아직도 10명 중에 8명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만들었대요. 그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현장을 일일이 다녀서 자료 조사를 해서 줄거리도 제가 만들었어. 그 다음에 초본도 제가 쓰고, 다음에 우리 작가분하고 의논을 해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공영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약간 그쪽을 우리가 이겨가지고요. 저작권이 다 우리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우리가 썼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님이 오지 말아요, 그런 노래와 대본을 아직 인제는 못 씁니다. 쓰면 저희는 좋죠. 변호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거기서 돈을 받아서 여기 뮤지컬 유연수 만드는데 보태라고 하네요. 근데 요즘은 쓰질 않아요. 좀 써도 괜찮은데. 자, 여러분 계속하겠습니다. 구하느라 애먹었어. 해마다 배화학교에서는 정교 미술품 전시회가 열렸다. 영수 학생의 작품이 빠진 일이 없었다. 어느 해에는 바위에 핀 난초를 순놓은 족자와 두루마리
두 마리 학을 수놓은 방석 덮개 두섬이 전시되었다. 전시회가 열리는 전날 전시품의 진열을 살피던 동양자수 담당 홍순옥 선생이 영수 학생 작품 앞에 발을 멈추고 천천히 들여다보며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얘는 시집가서 잘 살겠네. 왜요 선생님? 옆에 있던 학생들이 물었다. 홍 선생은 수놓은 학을 가리켰다. 저 찬찬한 솜씨 좀 보아요. 저 솜씨로 살림을 한다면 어디 간들 잘 살지 못하겠니? 그리고 주위의 학생들을 돌아보았다. 영수 학생은 요리에도 남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가사 시간에는 주로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엄성규 선생이 가르쳐 주었다. 요리 실습 시간에는 자그마한 키에 앞치마를 두른 영수 학생이 다부지게 서둘렀다. 흰 수건으로 감싼 머리를 쉴 새 없이 갸우뚱거리며 요리대 옆을 드나들었다. 김치 담그는 법, 뜨꾹거리는 법을 배웠다. 때로는 라이스 카레. 이 라이스 카레라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 그죠? 카레라이스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라이스 카레라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거 뭔가 그랬어요. 지금 보고서 깜짝 놀랐네요. 도넛도 만들었대요. 맥도날드 가는 도넛도 만들어. 던킨 도넛츠 같네. 실습 시간에 음식을 만들면 여러 선생님들을 초대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솜씨를 평가받는 시식회였다. 학생들은 어젓한 주부가 된 듯한 기분으로 선생님들을 대접하였다. 영수 학생은 생글생글 그 특징 있는 미소를 짓고 앞치마를 팔락거리며 시중을 들었다. 배화에서는 3학년 때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 연례 행사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수 학생 때는 금강산 여행이 중지되고 4학년 때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 나라, 교토, 도쿄 등지를 둘러오는 학창시절의 가장 즐거운 여행이었다. 4학년 학생들은 온통 그 일로 들떠 있었다. 그러나 영수 학생은 여행에 참가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 이번에 졸업반은 일본으로 수학여행 가게 되었어요. 저도 갔으면 해요. 영수 학생이 상경한 아버지에게 여쭈었다. 육종환 씨는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관연한 처녀가 여행이라니. 4학년 전원이 모두 가게 돼요. 꼭 보내주세요. 평소에 부모의 뜻을 좀채 그해가는 일이 없던 그녀로서는 이례적으로 거듭거듭 아버지에게 간청을 드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나이 17이면 당시에는 혼인 정년기에 접어든 규수. 혼인 정년기에 접어다는 이제 처녀라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런 처녀가 부모와 떨어져 먼 여행을 혼자 하게 된다는 것을 육종관 씨의 사고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굉장히 괴화적이지만 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육종관 씨가. 하지만 영수 학생으로서는 중학생활의 마지막 기회예요. 이 중학생활의 마지막 기회라는 게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입니다. 학우들이 모두 가는 수학여행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못내 섭섭한 일이었다. 간단하게 단념하기가 어려웠다. 단념하기 어려웠죠. 좀 보내주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드렸다. 어머니도 아버지의 뜻을 굽힐 만한 힘이 없었다. 학생들이 여행하는 동안 옥천에 내려와 쉬어라. 어머니의 대답은 고작 이것이었다. 이 아버지가 도저히 허락을 안 하니까. 다른 학생들 같으면 아마 수학여행 가니 안 가니 말 안 하고 그냥 갔을 텐데. 왜냐면 돈도 있고. 근데 또 이게 정직해가지고 이걸 꼭 얘기를 하네. 수학여행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에 나와 자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옥천에 내려갈 수 없어요. 이런 답장을 쓰는 것으로 영수 학생은 수학여행을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수 학생의 좌절은 그것에만 그치지 않았다. 배화를 졸업하면 전문학교로 진학하려는 것이 꿈이었다.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다음에 전문학교가 대학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여자가 공부하면 뭐하냐. 옛날 분들이 다 그랬죠. 여학교를 마쳤으면 집안에 들어앉아 시집갈 준비를 해야지. 아버지의 완고하고도 확고한 신념이었다. 이 문제를 두고 이만규 선생과 토론도 하였지만 육종환 씨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여자가 공부하면 공연히 시건방지게 된다. 신여성이라는 것을 보아라. 바람을 피우는 게 고작 아니냐? 그분의 편견이었다.
아버지, 앞으로는 여자도 배워야 해요. 인간으로 태어나 더욱이 나라까지 뺏긴 불쌍한 우리 처지에 여자도 조국과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저 자신이 더 배워야 할 것만 같아요. 꼭 상급학교를 보내주세요. 영수 학생으로서는 드물게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소신을 대담하게 말씀드렸던 것이다. 그만큼 진하게의 꿈이 강렬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참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인데요. 예전에 일제시대에만 해도 여러분 아시는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첫 번째 부인이 한 국민학교, 소학교 정도,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어. 예전에 여성은 공부를 다 안 하게 하는 게 상식이었거든. 예, 제 주위에도 다 많이 그랬습니다. 제 옛날 또 깜짝 놀란 게 정치부 기자 때 조순 서울시장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정말 그 분위기 있게 유경수 여사처럼 아주 그 예의 바르고, 이 서울대, 저 서울대학 유명한 학자시잖아요, 조순. 대한민국 경제학자의 1인자죠. 서울시장도 되셨고. 그런데 그 부인이 초등학교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인도 부인이지만, 조순 시장을 정말 존경스럽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벌이란 건 아무 필요가 없다. 혹시 젊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지식이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정주영 회장 초등학교 중퇴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퇴. 예.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수 학생은 더 이상 말을 붙일 곳이 없었다. 최부동 뒷방에 혼자 앉아 울었다. 상급학교 진학 문제가 여지없이 좌절되고 만 것이다. 아버지는 척을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쓸데없는 공부를 시킬 수는 없었다. 그 당시 다들 생각입니다. 내 언니를 봐. 유긴순 여사, 즉 장녀죠. 그 집안에. 유경수 여사 집안은 유경수 여사보다 12살 많은 유긴순 씨가 있고요. 그 밑에 그 유명한 육인수. 육인수 씨는 이제 그 집의 아들 하나죠. 육인수 씨는 나중에 이제 사범학교를 나와서 선생을 하다가 국회의원도 하셨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냥 처남이죠. 그죠?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이 시대 환경이 이랬습니다. 이 집에 장녀였는데 내 언니를 봐. 여학교만 나오고도 잘만 살지 않느냐, 이런 시대였거든요. 육인순 여사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육종환 씨는 형제 중 누구는 대학에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낼 수 없는 일, 많은 자녀를 공평하게 다루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했다. 그 기준에 남자는 대학에 진학시키지만 여자는 여학교를 마치면 집안에서 가르친다는 것이었다. 이 철학, 본인의 철학이었던 거죠. 또한 이와 같은 기준을 세우면 그대로 실천하는 고집불통의 완고한 일면이 아버지의 성격이었다. 영수 학생은 끝내 상급학교 지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4학년 2학기가 되었다. 영수 학생은 연2 두 반 중 연반에 속했다. 연꽃 연반입니다. 담임은 오혁준 선생이었다. 그해 12월 8일 일본은 미영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었다. 교실 문 기둥에 새로운 표가 붙어 있었다. 경멸하자 귀축 미영. 미국과 영국을 경멸하자는 뜻이죠. 2차 대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와 같은 어둡고 암담한 시대 속에서도 흰눈이 덮인 피룬대 언덕에 자리 잡은 배와 여학교 졸업반에는 졸업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상급학교가 아니? 글쎄. 그럼 졸업은 넌 뭐 하겠니? 글쎄. 이런 대화가 수없이 학우들 사이에 오고 갔다. 그런 어느 날 방과 후의 일이었다. 그날 청소당부는 황솜필, 장현숙 등 잔잔한 우정을 서로 나누던 친구들이었다. 청소를 마쳤다. 청소기구를 정돈하고 앞치마를 벗었다. 그러나 영수 학생은 책보를 들고 최부동으로 가기에는 이상하게 허전하고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졸업날이 곧 다가온다. 애절한 생각을 누구나 간직하고 있었다. 한반에서 지내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친구들은 창가에 모였다. 창밖에는 흰눈이 소담스럽게 펑펑 내렸다.
영수야, 상급학교 진학 전혀 가망이 없니? 친구가 물었다. 영수 학생은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그 미소는 갈대꽃같이 쓸쓸하기만 하였다. 상급학교 못 가게 되면 졸업 후 넌 뭘 하고 싶니? 글쎄, 영수 학생은 창밖에 내리는 눈만 불끈히 바라보고 있었다. 두매에 가서 나라 없는 어린이들이나 가르칠까? 이제 영수 학생은 입학때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결의의 슬픔이 가슴에 젖어 올 만큼 성숙되어 있었다. 그것이 배화에 다니는 4년 동안에 달라진 점이었다. 교편을 잡으려고 글쎄 대답을 얼버무렸다. 영수 학생은 꼭 교사가 되겠다는 목적이나 사명감을 가진 것은 아니나 그런 심정이요 사회적인 분위기였을 뿐이었다. 학교에서도 그 무렵 연히 두 반 졸업생 전원을 방과 후 강당에 집합시켜 예절 강습을 받게 하였다. 큰절하는 법, 상차리는 법 등 신부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을 강습받게 한 것이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바로 결혼을 하니까요. 상급학교로 가는 학생에게는 별로 실감나는 강습이 아니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절실한 것이었다. 드디어 이 학교의 마지막 수업 시간이 끝났다. 10년 후에 다시 만나자. 백묵으로 어느 학생이 커다랗게 흙판에 낙서를 하였다. 10년 후에 다시 만나자. 아무도 그것을 낙서라고는 느끼지 않았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스며들었다. 10년 후 그것은 아득한 미래 같았다. 이 신비의 베일 속에 가려진 미래가 해방의 기쁨을 안겨주고 6.25의 쓰라린 시련을 가져다 주어 저마다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다. 3월 중순 배화 본관 4층에서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영수 학생의 신장은 153.5cm. 그때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네요. 반에서 작은 편이었다가 이제는 17번째로 성장하였다. 키가 17번째가 됐다는 것입니다. 교복을 벗은 영수 학생은 채부동에서 며칠 유하다가 짐을 꾸려 옥천으로 내려가는 차를 탔다. 영수 학생에게는 여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또 하나의 일화가 남아있다. 여학교 수업이 끝나기 전에 며칠 전의 일이었다. 친하게 사귀던 하재선, 아까 그 창에서 올라온 학생이었죠. 학생이 영수 학생의 책상 서랍에 몰래 가장자리에 클로버를 수놓은 손수건 석장을 넣어두었다. 영수 편지에 간단한 사인의 쪽지와 함께 고향 그 창에 주소가 적혀 있었다. 졸업식이 끝나자 하재선 학생은 친척 집으로 자리를 옮기고 언제 상경할지 모르는 서울에서 아쉬운 물건들을 사려고 나들이를 하였다. 그런 어느 날 졸업 후 사흘쯤 지나서였다. 외출해서 돌아오니 영수라는 학생이 찾아왔다가 못 만나고 되돌아갔다는 것이었다.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하재선 양의 그 집을 찾아갔던 거죠. 기숙하고 있던 집을. 재선 학생은 가슴이 찡하면서 의아스러웠다. 친구들에게 물어 찾아왔을 것이다. 친척 아주머니는 영수 학생이 맡겨놓고 간 꾸러미를 꺼내 주었다. 유리로 만든 예뻐장한 꽃병이었다. 그리고 쪽지에는 글이 적혀 있었다. 재선아, 행복하길 바래. 영수야, 너도 행복하길 바래. 하재선 학생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것이 1942년 3월이었다. 영수 학생의 나이 18세. 옥천으로 돌아온 영수 학생은 다시 옛날의 작은 아시로 되돌아갔다. 오늘은 이까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가서 이제 거기는 초등학교 선생을 잠시 하게 됩니다. 중학교 옥천 유중학교의 선생을 잠시 하게 되는데 그런 일, 또 주부, 이제 거기서 이제 유교가 터지잖아요, 그죠? 한 3년 뒤입니까? 해방되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 또 5년 뒤에 또 유교가 터지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 피난사리를 가게 되죠. 부산 피난사리를 가서
부산 영도에서 처음으로 박정희 소령을 소개받게 되죠. 그런 재미있는 내용을 유경수 여사의 그 기록을 다시 낭독해 드리겠고요. 또 기대해 주시고, 이제는 좀 편하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또 주무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줘서 자동적으로 이것도 들을 시간이 됐네 하면서 또 들어주세요. 밤늦게까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일본을 통일한 유일한 군주이다. 앞으로 명나라까지 정복하여 대륙 통일을 이룰 것이다. 대합전하, 진짜 대단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도노사마, 무슨 테스네, 교화 이빠이다는 스미마쇼. 아이다! 대합전하, 고찌요, 고찌, 과연 나의 이름과 명성을 후세 영원히 남길 것이다. 저한 하늘로 시간 나를 때까지 저세지 오마이갓 없을 말해. 너희 조선 한국 아니면 죽기. 나는 통일하는 대통령 죽는 날까지 나는 이뤄내리. 난 꼭 이루리. 대륙 꼭 잡는다. 반드시 내 눈앞에 가져오너라. 조선 왕의 목을. 다리 밑에 도자! 현준이가 어디 있어요? 현준이가 어디 있냐? 괜찮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긴 학생들이 구하는 곳입니다. 아까야 너. 정이야 괜찮아? 참자. 내 친구들이 맞췄는데 잡으라고. 이 지옥과 모욕을 나 같이 배로 갚아주자. 미역국 사가시나사 현준혁을 반드시 잡아야 돼. 샅샅이 주죠. 현준혁 정말 지독한 조선인이다. 감히 대일본 제국을 위하여
조선 역사 이순신을 가르쳐. 이게 못했게! 대일본 정부의 역사 공부는 잘들 하고 있냐? 현준혁이 가르치는 조선 역사를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겠지. 하야부사 가세. 와가야로 조센징단지. 철아, 운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킬 거야. 내 친구, 가족, 그리고 나라를 반드시 지킬 거야.